결혼 2년 만에 임신에 성공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던 그날, 저는 송파구 신혼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배는 무겁게 불러 있었고, 손에는 서둘러 챙긴 캐리어가 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꾀병도 정도껏 해야지. 당장 나가. 친정 가서 쉬든가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임신부가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친정집 거실. 엄마는 조용히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필증. 소유자란에는 서문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엄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그 집 내 명의로 해줄까 했는데 도윤 씨 체면 생각해서 내 명의로 해뒀던 거 기억나지? 덕분에 오늘 일처리가 빠르겠구나. 다음 날 그 서류 한 장이 신혼집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졌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믿고 휘두르던 14억짜리 공간이 사실은 그들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친정 근처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종합병원 약국에서 8년째 일하던 평범한 약사였어요. 결혼은 30살에 했습니다. 남편 박도윤은 중견건설회사 대리였고 성실해 보였어요. 시어머니 이선희 여사는 첫 만남부터 조금 까다로운 분이셨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 차 되던 해 늦여름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도윤이도 좋아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반가워하셨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심하게 시작됐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휴식계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달라지셨어요. 제가 소파에 누워 쉬고 있으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또 누워있어. 저녁은 차렸어. 도윤이 아빠 오시면 뭘 드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병원 갔다 오느라 좀 늦었어요. 병원은 또 왜 갔어? 임신이 병이야? 입덧이 심해서 수액 맞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유난 떨어. 내가 임신했을 땐 바칠도 하고 긴장도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나마 저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신 5개월 차 검진에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됐어요. 임신성 당뇨였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연 씨, 혈당 관리 철저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피하시고요. 지금 상태로는 조산 위험도 있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혈당도 높게 나와서.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식탁 위에 던지셨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뭐 어때? 밥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이유가 있어? 어머님, 조산 위험이 있대요. 아이고, 요즘 의사들은 모든 것부터 주더라. 괜찮아,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저녁 도윤이가 퇴근했을 때 저는 그에게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이라면 걱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윤아, 오늘 병원에서 이렇게 나왔어. 조산 위험도 있대. 도윤이는 넥타이를 풀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정말 힘들어서. 알았어, 알았어.
근데 엄마가 나 낳을 땐 이렇게 안 하셨다던데. 좀 참아봐.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제 고통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임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움직이기 힘들어졌고 혈당 관리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밥을 적게 먹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뱃속에 아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 먹으면 어떡해. 아기가 영양실조 걸리겠어. 어머님, 혈당 때문에 조절해야 해요. 혈당. 그것만 붙들고 있네. 내 친구 며느리는 임신 중에도 운동하고 일하던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날 오전에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혈당 수치가 또 높게 나왔고 어지러움이 심해서 오후 내내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윤이가 퇴근 후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니, 또 누워 있어. 저녁은 차렸어. 도윤이 아빠 오시면 뭘 드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서 병원 다녀왔더니 기력이 없어서요. 혈당이 높으면 뭐 어때? 밥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갖고 하루 종일 누워있을 이유가 있어? 남편 도윤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수연아.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임신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난 7개월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나마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배 속에서 아기가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아기만 무사히 낳으면 돼. 그때까지만 버티자.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산부인과에서 돌아온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의 옆 서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떨림이 생생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건 아기만이 아니라 저 자신이기도 하다는 걸. 그 주 주말 시댁 친척 모임이 우리 집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배가 자꾸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최대한 도우려고 했습니다. 수연아, 내일 고모님들 오시는데 잡채랑 전이랑 준비 좀 해. 네가 약사 출신이니까 손재주는 있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배도 자꾸 뭉치고. 그만 좀 해.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내 방에라도 들어가 있든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고모님들, 사촌 언니들, 총 12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한 고모님이 제 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불렀네. 몇 개월이야? 7개월이요. 그래? 그럼 이제 막바지네. 힘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수연아, 어디가? 거실에서 좀 도와줘야지. 어머님,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면 앉아서라도 해. 손님들 왔는데 며느리가 방에만 있으면 어떡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고 시야가 흐릿했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고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임신했다고 공주령 걸린 줄 알아.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 있어. 내가 임신했을 땐 한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너무 나약해요. 저는 과일 칼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배가 또 뭉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파서 저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정말 배가 아파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지금 손님들 앞인데 뭐 하는 거야? 좀 참아.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병원 가든가. 왜 여기서 난리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배가 단단하게 뭉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요즘 애들은 30분쯤 지났을까요? 방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야, 정수현. 지금 손님들 왔는데 며느리가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어떡해? 나가서 인사라도 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아니, 꾀병도 유분수지. 당장 나가. 보기만 해도 짜증나니까 아예 친정 가서 쉬든가 해.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남편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감싸줄 거라 믿었어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하지만 도윤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엄마 말씀도 맞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 네가 좀 참고 이해해줘. 오늘은 그냥 친정 가서 좀 쉬고 와. 엄마도 화 푸실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거야? 내 아기를 베고 있는데. 이 집에서. 저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접지도 못했습니다. 산모 수첩, 약 봉지, 속옷, 겉옷. 정신없이 집어넣었어요. 시어머니는 방문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친정 가서 마음 좀 진정하고 와. 너 요즘 상태가 영 아니야.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벽에 기대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그러니까요. 친정 가서 좀 쉬면 되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대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도윤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배웅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로비를 지나 택시를 잡고 친정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친정 가도 돼? 수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가서 얘기할게. 알았어. 천천히 와. 엄마가 다 준비해 놓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현관 앞에 나와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빠는 캐리어를 들어주셨고요. 수연아, 괜찮아. 다 얘기해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말들, 남편의 태도, 오늘 있었던 일까지.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니 기력이 빠졌어요. 엄마가 물 한 잔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대답 안 해도 돼. 너 이 결혼 계속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일단 오늘은 푹 쉬고.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친정방의 익숙한 냄새, 엄마가 빨아놓은 이불의 포근함.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수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화나신 것 같아. 내일 들어와. 내가 얘기해 볼게.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친정 엄마가 거실에서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아빠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범한 아침 같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수연아, 밥 먹어. 응, 엄마.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엄마는 제 앞에 반찬을 하나둘 놓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어. 무슨 생각? 엄마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A4 용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저는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등기필증이었습니다. 송파구 우리 신혼집 아파트의 등기필증. 소유자란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소유자 김은재. 친정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너 결혼할 때 기억나? 내 명의로 해줄까 했는데. 네가 도윤이 체면 생각해서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잖아. 근데 엄마가 그때 생각했어. 만약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명의를 내 앞으로 해뒀어. 도윤이네도 동의했고,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결혼 직후였어요. 그때는 신혼의 설렘에 등기필증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 그래, 내 집도, 도윤이 집도 아니야. 내 집이지. 14억짜리.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내 엄마가 어젯밤에 나한테 물어봤어. 여보, 우리 딸이 저런 대우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연히 아니지. 우리 딸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래서 결정했어. 무슨 결정? 엄마가 식탁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으셨어요. 부동산 매물 확인서였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나갔어. 어젯밤 9시에 단골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어. 월요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내놓을 거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럼 도윤이는 세입자지. 한 달 안에 이사 가야 해. 엄마, 이렇게까지.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알아? 네가 소중한 사람이야.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근데 엄마 딸이 임신 7개월에 쫓겨났어. 그것도 친척들 앞에서. 이게 말이 돼?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아픈 게 죄야? 임신한 게 죄야? 아빠가 덧붙이셨어요. 수연아, 아빠도 똑같이 생각해. 임신부를 내쫓은 집에서 우리 딸이 아기를 낳을 순 없어. 그건 아빠가 허락 못해.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엄마의 결정이 얼마나 단호한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도윤이한테는 얘기했어? 아직. 오늘 직접 가서 통보할 거야. 너도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일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송파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빠가 운전하셨고, 엄마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도윤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 장모님, 사돈어른, 갑자기 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도윤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인사도 없이 거실 테이블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등기필증과 매물 확인서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매물로 나갔고요. 한 달 뒤에 잔금 처리 예정이니 그 전에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무슨... 사돈댁, 농담이시죠?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농담으로 등기필증을 들고 오진 않습니다. 임신부를 내쫓은 집에서 우리 딸이 아기를 낳을 순 없습니다. 도윤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빠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박서방, 당신은 어제 아내가 캐리어 들고 나갈 때 배웅도 안 했다며? 그게 남편이 할 짓입니까?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사돈댁, 제가 실수했어요. 수연이가 워낙 예민해 보여서 그만. 제가 사과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아팠던 겁니다. 임신성 당뇨에 조산 위험까지 있는 상태를 모르셨어요?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신 겁니까?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 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집 보러 오실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돈댁,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 약사 면허증, 산모 수첩, 초음파 사진들.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어요. 도윤이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내가 얘기할게. 돌아와줘. 저는 짐을 싸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아, 나 어제 너한테 기대했어. 네가 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너는 뭐라고 했어? 엄마 화 푸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한테 친정 가라고 했잖아.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나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입덧할 때, 혈당 관리할 때, 배 뭉칠 때, 난 혼자였어. 내 옆에 있었지만 혼자였어.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내렸습니다. 그 사진 속 도윤이의 환한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엄마와 아빠는 현관 쪽에 서 계셨습니다. 수연아, 갈까? 응, 엄마.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도윤이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서류를 붙들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탔습니다. 아빠가 시동을 걸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응, 아빠.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월요일 아침부터 송파 아파트에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14억 2천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다들 관심 보이시네요. 이번 주 안에 계약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연아, 집 팔리면 돈 내 계좌로 넣어줄게. 엄마, 아니야. 엄마 돈인데 내 집이었어. 당연히 내 돈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그 돈 받으면 도윤이랑 계속 엮일 것 같아.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수연아, 너 이 결혼 계속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장모님께 사과드릴게. 집도 다시 얘기해 볼게. 아기라도 생각해줘.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친정에서의 일주일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아빠는 저녁에 산책을 같이 다녀주셨어요. 저는 혈당을 재고 병원에 가고 아기 용품을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엄마의 권유로 산부인과 정밀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연 씨, 다행히 아기는 건강합니다.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크기도 적당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네요. 혈압도 높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이 상태가 지속됐으면 조산할 뻔했어요. 앞으로 2개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은 피하세요. 엄마가 옆에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수연아, 들었지? 네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널 꾀병 부린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어요. 수연아, 오늘 집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어요. 14억 2천만 원의 현금 거래였습니다. 잔금은 한 달 뒤, 그러니까 제가 임신 8개월에 접어들 즈음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매수자분이 급하게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현재 거주자분들 이사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안에 나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잔금일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연아, 집 팔렸대. 한 달 뒤면 다 정리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슬펐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제발 한 번만 통화 좀 하자. 이사 갈 곳도 없어. 어떡하면 좋겠니?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엄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미안해하지 마. 네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엄마 근데 도윤이가 갈 곳이 없대.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너 걱정할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배 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어요. 친정에서 지낸 2주 동안 혈당도 안정됐고 입덧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윤이가 친정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수연이 좀 봐야 해요. 아빠가 인터폰으로 대답하셨어요. 박서방, 돌아가시오. 수연이는 지금 쉬고 있소. 장인어른, 제발요. 한 번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박서방, 당신은 임신한 아내를 쫓아냈소. 그게 남편이 할 짓이오? 돌아가시오. 도윤이는 1시간 넘게 집 앞에서 서성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마음 약해지지 마.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금방 포기할 거야. 엄마 근데 수연아, 엄마가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 진짜 미안한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 저렇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도윤이는 1시간 후 돌아갔고 그 뒤로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집 앞에 나타났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돈댁,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손주라도 보게 해주세요. 엄마가 인터폰으로 대답하셨어요. 임신부를 내쫓은 사람이 무슨 손주를 봐요. 돌아가세요. 사돈댁,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제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도 1시간쯤 서성이다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너 냉정한 거 아니야. 너 지금 살아남는 거야. 네가 무너지면 뱃속 아기도 위험해. 엄마는 네가 강해지는 게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이네는 경기도 외곽의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사 다 나갔습니다. 집 상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수자분께 잘 인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간 살았던 집이 이제 완전히 남의 집이 됐습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수연아, 후회돼? 아니, 엄마. 안 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건 이 아기뿐이라고.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해서라도 저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정 근처 산후조리원을 예약했고 아기 용품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저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아기 방으로 꾸며주셨어요. 그 무렵 대학 선배인 차유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리 선배는 변호사였어요. 졸업 후 로펌에 들어가서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고 계셨죠. 수연아, 나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선배님, 어떻게? 네, 엄마가 내 사무실로 연락하셨어. 상담 좀 하고 싶다고. 시간 되면 한번 만날래? 저는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리 선배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강남 한복판의 로펌 건물이었습니다. 선배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수연아, 많이 힘들었지? 선배님,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봐. 상담실에 앉아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임신 초기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의 말들, 남편의 태도, 친척들 앞에서 쫓겨난 일까지. 유리 선배는 노트에 꼼꼼히 메모하셨어요. 다 듣고 나서 선배는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증거 있어? 증거요? 그래. 시어머니가 한 말, 남편이 한 행동. 기록된 거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병원 진단서, 산부인과 기록, 그리고 남편이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 제가 몸이 안 좋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엄마 말씀 좀 들어줘. 이런 식으로 답장한 거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그거 다 캡처해서 보내줘. 그리고 혹시 시댁 친척들이랑 단체 채팅방 있어? 네, 있어요. 거기서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것도 다 캡처해. 그리고 집에 CCTV 있었어? 거실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 음성 녹음 기능 있어? 네, 있었어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이거 단순 부부싸움 아니야. 이건 임신부에 대한 반복적 학대야.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어. 학대요? 그래. 임신부를 집에서 내쫓은 것, 건강 상태를 무시한 것,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 이거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선배님, 그럼 저는, 수연아, 너 지금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야. 그거 잊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난 몇 달간 제가 느꼈던 혼란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는 티슈를 건네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내가 물어볼게. 너 이 결혼 계속하고 싶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그럼 이혼 소송 준비하자. 양육권도 당연히 네가 가져가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임신 중에 학대당한 기록이 있는데 법원이 아빠한테 양육권 줄 리 없어. 걱정 마.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 시댁 친척 단체방 대화 내용, 병원 진단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 하나하나 캡처하고 정리했어요. 유리 선배한테 파일을 보내자 선배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이거 생각보다 증거가 탄탄한데. 특히 남편이 엄마 비위 좀 맞추면 되는 애라고 쓴 문자. 이거 결정적이야. 그 문자요? 하, 그래. 남편이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 아내가 아니라 엄마 비위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 본 거지. 저는 그 문자를 다시 읽어봤어요. 도윤이가 친구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형,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 엄마랑 수연이 사이가 안 좋거든. 근데 수연이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 비위 좀 맞추면 되는 애한테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도윤이는 처음부터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후 도윤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수연아, 나야. 무슨 일이야? 수연아,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끝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도윤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수연아, 제발. 아기라도 생각해줘. 아빠 없이 자라면 아기한테 안 좋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윤아, 아빠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쁜 아빠가 있는 게 더 문제야. 수연아, 도윤아, 나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수연아,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수연아, 전화 끄는 거 엄마가 들었어.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엄마는 제 옆에 앉으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네가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집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 많을 거야. 근데 엄마랑 아빠가 있어. 걱정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다음 날 유리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혼 수장 초안 작성했어. 한번 검토해보고 수정할 부분 있으면 얘기해줘. 저는 소장을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건강 상태를 무시하였으며 친척들 앞에서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음. 피고의 모친 역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하였으며 이는 원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쳤음.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혼 및 친권 행사자 지정을 청구함. 저는 소장을 다 읽고 유리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님,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알았어. 그럼 다음 주에 접수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저와 제 아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저는 임신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배는 더욱 불러왔고 움직이기도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친정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엄마는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아빠는 산책을 같이 다녀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뭉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저는 엄마를 깨웠습니다. 엄마, 나 진통 온 것 같아. 엄마는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나셨어요. 수연아, 간격이 어떻게 돼? 5분에 한 번씩. 여보, 당장 차 빼. 수연이 병원 가야 해. 아빠도 급하게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아파. 수연아, 조금만 참아. 곧 끝나.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새벽 5시 23분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안녕, 아가. 엄마야.
아기는 작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후 엄마와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손주를 안으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수연이 닮았어. 아빠도 아기를 보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수연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오후 병원 복도에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간호사가 제게 알려줬습니다. 산모님, 복도에 남편분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엄마가 말리셨어요. 수연아, 안 나가도 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직접 얘기해야 해요. 저는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도윤이와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수연아, 아기 좀 보자. 손주 좀.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수연아, 그래도 우리가 시댁인데. 어머님, 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친척들 앞에서 저 쫓아내신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아기라도 보게 해줘. 나도 아빠야.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윤아, 우리 이제 가족 아니야. 법적으로도 곧 남이 될 거고. 수연아, 진심이야?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미 소장 준비됐어. 곧 접수될 거야. 도윤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연아, 우리 합의 이혼하자. 소송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 합의 이혼? 조건이 뭔데?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재산 분할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윤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 나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수연아, 도윤아, 법원에서 보자.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저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수연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야. 엄마가 너 잘 키울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우리 행복할 거야. 다음 날 유리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혼 수장 접수했어. 그리고 양육권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했어. 선배님, 감사합니다. 수연아, 남편 측에서 합의 이혼 제안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조건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근데 양육권은 절대 양보 못해요. 당연하지. 걱정 마. 법원도 엄마 편이야. 일주일 후 도윤이 측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 이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양육권 공동, 양육. 면접 교섭 주 2회. 양육비 월 100만 원. 재산 분할 없음. 유리 선배는 그 조건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수연아, 이거 말도 안 돼. 공동 양육. 임신 중에 너 학대한 사람이 무슨 공동 양육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쪽 조건 제시하자. 양육권은 너, 면접 교섭은 월 1회, 양육비는 월 150만 원. 양육비는 필요 없어요, 선배님. 수연아, 양육비는 아이 권리야. 네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선배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선배님 말씀대로 할게요. 협상은 몇 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측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유리 선배는 단호했습니다. 판사님, 피고는 원고가 임신 중일 때 반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줬어요. 양육권은 저에게, 면접 교섭은 월 1회,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법원 밖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리 선배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수연아, 축하해. 넌 이겼어.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야, 수연아. 네가 이긴 거야.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그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서 엄마와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연아, 어땠어? 엄마, 이겼어. 양육권 다 받았어. 엄마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도윤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유리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연아, 너 이거 알아? 뭐요, 선배님? 도윤이가 결혼 기간 내내 내 건강 상태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더 나왔어. 병원 진단서를 받고도 시어머니한테 수연이가 좀 예민한 것 같다고 문자 보낸 거.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너를 내쫓은 날 사실은 집 매매를 염두에 두고 도윤이한테 명의 이전을 재촉했던 정황이 나왔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도윤이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 도윤아, 장모한테 집 명의 이전 얘기 좀 꺼내봐. 우리 명의로 해야 나중에 편해. 이런 내용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집을 노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14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둘 리 없잖아. 근데 내 엄마가 명의를 안 넘겨줘서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지.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허탈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해준 적도 다. 수연아, 진정해. 이건 추측일 뿐이야. 확실한 건 법원에서 밝혀질 거야. 며칠 후,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유리 선배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도윤이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도 함께 왔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윤이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피고는 원고와의 결혼 생활 동안 성실히 생활비를 제공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고가 임신 중 예민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리 선배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원고가 임신성 당뇨와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있음에도 시어머니에게 수연이가 예민하다고 문자를 보냈고 이는 명백한 방치입니다. 판사님이 문자 기록을 검토하셨어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님,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유리 선배가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시댁 친척 단체방 대화 내용, 친척들 앞에서 쫓겨난 날의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윤이한테 보낸 명예, 이전 관련 문자까지. 판사님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선희 씨, 이 문자가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판사님, 그건 그냥 혹시나 해서 며느리를 내쫓은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판사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양측 모두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까? 도윤이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판사님, 피고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보하겠으나 면접교섭권은 주 1회를 요청합니다. 유리 선배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월 1회가 적절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학대한 전력이 있으며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때 잦은 면접교섭은 부적절합니다. 판사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양육권은 원고, 면접교섭은 월 2회, 양육비는 월 150만 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저는 선배를 바라봤어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판사님. 도윤이 측도 받아들였어요. 없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도윤이가 저를 불렀어요. 수연아, 잠깐만. 저는 멈춰섰어요. 뭐, 수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도윤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나 임신했을 때 너한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알아? 근데 너는 날 버렸어. 수연아, 나도 괴로웠어. 엄마랑 너 사이에서. 도윤아, 그건 핑계야.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근데 너는 엄마를 선택했잖아. 도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리 선배가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잘했어. 선배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살면 돼. 내 아이랑 행복하게.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도윤이의 눈물 어린 변명,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 그들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며칠 후, 유리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재판 확정됐어. 이제 법적으로 남이야. 선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선배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아기를 안았어요. 아기는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제 우리 진짜 자유야.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친정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길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옆에 앉으셨어요. 수연아, 이제 뭐 할 거야? 엄마, 나 약국 하나 차리고 싶어. 약국. 응. 친정 근처에 작은 약국. 거기서 일하면서 아기 키우고 싶어.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개업 준비, 아기 육아, 그리고 저를 찾아가는 시간. 한편 도윤이는 이혼 후 재혼을 시도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상대 여성 측에서 전 처분과 왜 이혼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파경을 맞았대요. 시어머니는 전세집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동네에서 며느리 쫓아낸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유리 선배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복수는 차갑게 준비되는 거래. 선배님, 전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지킨 거예요. 그래, 수연아, 넌 잘했어.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2025년 봄, 저는 친정 근처에 작은 약국을 열었습니다. 수연약국이라는 간판이 달렸어요. 지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꿈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어요. 원장님, 혼자 하세요? 네, 혼자요. 아기는 어디 맡기셨어요? 친정 엄마가 봐주세요.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약을 조제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수연아, 오늘 어땠어? 손님 많이 오셨어요.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손주를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우리 손주, 엄마 기다렸어. 아기는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다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약국 경영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으셨어요. 원장님, 혼자 아기 키우시면서 약국까지 하시기 힘드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와 제 아이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사업하시는 분 보기 드문데. 그날 저녁 저는 아기를 안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아기는 제 품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 저기 봐. 벚꽃 예쁘지? 엄마랑 같이 매년 보러 오자.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면접 교섭 날짜를 정하자는 문자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친정 근처 공원에서. 도윤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어. 고마워.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아기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어요. 도윤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일어섰어요. 수연아, 왔어? 응. 저는 아기를 도윤이한테 건네줬어요.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네. 응, 많이 컸어.
도윤이는 아기를 안고 벤치에 앉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이가 아기를 다시 제게 건네줬어요. 수연아, 고마워. 아기 보게 해줘서. 아빠니까.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약국하면서 아기 키우고 있어. 바쁘지만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도윤이는 일어서서 떠나려 했어요. 그런데 문득 돌아서더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정말 미안해. 네가 나한테 기대했을 때 내가 너를 버렸어. 그거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도윤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어. 알아. 근데 그냥 말하고 싶었어.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남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기를 안고 걸었어요.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나를 쫓아낸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구나.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어. 그날 밤, 법원 판결문이 정식으로 도착했어요. 이혼이 확정됐고, 양육권은 전적으로 제게 있었습니다. 엄마가 판결문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끝났네. 응, 엄마. 끝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살아야죠. 아기랑 행복하게.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아기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몇 달이 지나고 약국은 더욱 안정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저는 아기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냈어요. 어느 주말 공원에서 아기와 산책하던 중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원장님, 혼자 아기 키우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으실 텐데. 힘들긴 하지만 아기 보면 힘이 나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기가 복이에요. 원장님 닮아서 예쁘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다시 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우리 잘 살 거야. 아빠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2025년 봄, 나는 이혼했고 아기와 단둘이 살고 있다. 약국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 그날 나를 쫓아낸 게 오히려 나를 구했다고.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다. 일기를 덮고 저는 잠든 아기를 바라봤어요. 작은 얼굴, 작은 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도윤이는 재혼에 실패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갑니다. 아기와 함께,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언젠가 아기가 자라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가, 아빠는 따로 살아.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제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2025년 봄, 저 정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